많은 전문가들이 AI 시대가 되면서 로봇주는 대세 중에 대세가 될 겁니다라고 예고해드린 바가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오늘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로봇주 전반적으로 함께 뛰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1년도에 미국 로봇 기업을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 현대차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곱하기 로봇으로 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한 보도가 있었어요. 이제 현대차 공장에 로봇을 적용시킨다라는 기사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수천 대의 로봇을 배치하겠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함께 이끌어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 양산 계획을 발표한 부분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첫 단계로 인식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인건비를 줄이고 로봇은 잠자지 않습니다. 24시간 내내 명령한 대로 수행을 착착 해나갈 수 있는데 24시간 가동이 되면 혁신성 플러스 생산성이 붙게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발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을 활용하면서 공장 이런 부분으로 돌리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삼성증권에서는 또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입해서 생산력을 만들었을 때 공장 생산량이 6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 내놨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뭐 삼성, 다 LG 뛰어들었는데 로봇에 LG전자에서도 관련 연구소를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용 로봇도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뭐 속도가 더 붙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AI 전환 보통 AIX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업무 효율화시키려고 하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하기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건 냉난방 공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이 많이 나니까 그걸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액체 냉각 이런 부분으로도 관련주 부각받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도 앞으로도 신경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막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로봇주 뛰고 있는 흐름들이 각 기업들이 발빠르게 로봇을 차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도 사실 증시가 조정받았을 때 반도체가 꺾였을 때 조용히 고개를 내밀고 부각받았던 섹터가 있었더니 그건 당연히 이제 바이오 섹터 되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5%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빅파마가 신고가를 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자금의 순환이 됐던 그러면서 빅바이오텍, 빅파마 이런 기업들이 눈여겨봤던 그런 이유가 바로 이쪽에 있지 않았나 싶었고 실제로도 수익률 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한 달 수익률 상위 20개 중에 19개가 바이오 테마였고 왜 바구니로 사는 ETF 전략 같은 경우에서도 바이오 테마주 ETF가 월등히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내 헬스케어 업종은 반도체 다음에 시총이 큽니다. 350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섹터가 되겠고요. 지금 미국 빅파마에서 M&A하고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내 33% 비중이 되며 우리나라가 K, 기술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수출이 잘 되면 거기에서 라이선스 또 계약이 이루어지면 또 먹을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는 K바이오 눈여겨보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죠. 앞으로 해낼 거리가 있다라는 데에서도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항상 바이오, 테크 이런 부분은 옥석 가리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또 내년 임상 2, 3, 3상 핵심 데이터가 집중 발표되는 시기에 잘 봐야 하는데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저희 앵커 브리핑 머니코드 시간에서도 옥석 가리기 된 증권사의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가 이제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가가 못 가서 상심이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이제 좀 튀어오를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대목, 한일령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방문객이 더 온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음반 그리고 여러 가지 콘서트, K, 컨텐츠 이런 부분에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 그동안 부진했지만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가 11월 내내 주가를 몸살나게 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12% 넘게 빠졌고 JYP 20% 가까이, YG 32% 넘게, SM도 14% 추락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증권가의 전문가들은 과도한 저평가다라고 하면서 지금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K-팝은 구조적인 성장 시기에 직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과는 다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왜냐하면 수익 창출 부분에서 엔터주는 고연차 아티스트 있고 저연차 아티스트 있습니다. 고연차 IP, 저연차 IP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 구조에서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으로 엔터주 자체적으로 기초 체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음반, 음원 이것도 엔터주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섹터인데요. 역사적인 고점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원 중심으로 소비가 좀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17% 성장하면서 역사적인 고점 2023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거 데이터를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엔터주까지 잘 보시라는 의미에서 좀 희망이 있는 그런 섹터들 점검을 해드렸고요. 네이버와 두나무의 그 합병 소식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네이버가 4% 빠졌고 추가적으로 오늘 2%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리포트가 나와서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이제 공식화한 거 어제 시장이 좀 들썩였잖아요. 이례적인 빅테크와 가상자산의 합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 교환 비율이라고 해서 1대 2.54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나무 주식 한 주를 갖고 계시면 네이버 파이낸셜,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가 되겠죠. 2.54주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두나무가 100%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이해진 의장이 어제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의미 있는 발언을 해서 이게 시장에서 또 기사거리가 많이 됐습니다. 네이버가 AI와 웹3 시너지를 발휘해야 그리고 앞으로 시장 선점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AI는 아실 것 같고 웹3는 도통 모르겠다,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웹 1.0이 있습니다. 단지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었고요. 웹 2.0 같은 거는 우리가 또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고 거기에 댓글을 달고 서로 커넥션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웹 2.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 3.0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앵커 브리핑 머니코드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매일같이 방송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여러분께 그 콘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자산화, 토큰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동안은 이데일리 TV 소유권이었는데 사고 팔 수 없죠. 근데 웹3가 되면 머니코드가 하나의 토큰, 자산화가 돼서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매매 거래 조건이 될 수 있고 이거는 돈이 될 만한 데는 갖다 붙일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앞으로 AI 그리고 웹 3.0 이런 부분을 합쳐서 시너지를 발휘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또 얘기했습니다. 이해진 의장 같은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이런 합병 구조에서는 어쨌든 그 질문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지분을 희석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나의 지분은 중요하지 않다. 기업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항상 기회 그리고 성장의 도약 그 발판에 있어서 좋은 그 기업을 인수해서 합병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 않으면 결국 굉장히 작고 초라한 기업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존의 위기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주가가 4% 빠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렇다면 1년 단위로 2조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과연 뭐 방향성은 알겠는데 2조 원 투자하면서 그만큼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네이버가 4% 빠졌다라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생존 의지 이런 부분으로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합병을 공식화했다라는 데에서 의견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이제는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야 되는 하나의 이슈가 됐다라는 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전략을 보실 때 블록체인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결제, 송금 이런 부분으로 이제 네이버가 과감히 뛰어든다라는 데에 만약에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카드사에 결제 수수료를 부과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두나무와 합병을 하면 카드사에게는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고도 자구책, 그러니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덜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수수료 없는 시장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페이팔도 그렇고, JP 모건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서 자산 토크화 시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이러한 형태로 결제 수수료 없이 스스로 망을 만들어서 사업을 키운다. 카드사에게 은행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겠네요.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네이버 관련해서도 내놨는데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 33만 원으로 올렸고 사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기업 가치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이거였는데 다행히 네이버에는 큰 무리 없이 뭐 아쉬움 없이 뭐 적당한 가격 이런 부분으로 가치가 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에 반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 보시면 앞으로 네이버 그리고 두나무 합병에 있어서 대박과 쪽박을 가를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리스크는 알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두나무 주주들의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주인데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 주식을 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매수 청구권이 1조 2천억 원을 만약 초과한다면 계약이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주들 구성을 봤더니 두나무의 3대 주주가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경쟁자잖아요. 과연 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변수를 무난히 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공정위, 금융위의 승인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과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융권과 가상자산은 접합할 수 없다라는 원칙인데 이것을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네이버와 그리고 1인 두나무가 이렇게 붙었는데 시장 독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파고를 잘 넘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거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 네이버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조금 더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도 얘기했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연말에 디지털 자산 법제화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발행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표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토큰 증권 관련해서도 허용 개정안이 이미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토큰화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이런 정부 정책에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까? 정말 통과될 수 있을까? 주주들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리스크는 있지만 시대적인 흐름은 결국 디지털 자산 쪽으로 간다라는 데서 봤을 땐 목표주가 상향한 이유가 좀 근거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가 튀고 있잖아요. 근데 마침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휴머노이드 탑픽주를 가려줬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사면, KNR 시스템, T 로보틱스 되겠습니다. 요 관심주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테슬라 자체 브랜드 있고 피규어 AI 있고 중국 쪽에서는 유니트리 있고요. 유비텍 있습니다. 이런 대표 주자들이 로봇 시장을 선점하면서 가고 있는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민간 자본을 기본으로 해서 첨단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워낙 통 크게 쏘잖아요. 기업들. 뭐 이거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을 낮춰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성장에 대해서 확실히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룸은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 제조에는 유리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2월에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서비스, 휴머노이드 전방위적으로 R&D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티스 이제 삼성 쪽이잖아요. 2028년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6년부터 30년까지 125조를 투자하는데 그중에 절반 50조 원을 AI, 전동화, 로봇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데에서도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AI에 발전하고 산업을 변화시키는데 정부가 약속을 했었죠. 규제를 풀겠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 정책에 대한 지원도 기대가 좀 있다라는 데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의 핵심이 있습니다. 관절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예전 로봇 하면 뻣뻣하고 뭔가 좀 어색하고 근데 최근 로봇들은 보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유연하고요. 그런 부분이 휴머노이드 핵심인 액추에이터 그리고 로봇 손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복잡한 구조, 제어를 어떻게 하고 감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다 연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로봇은 크게 5종으로, 5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산업용 로봇 있고 협동 로봇 있고 물류 로봇 있고 서비스 로봇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있는데 그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 보더라도 내년 3월에 이제 노란 봉투법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때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로봇주가 확 튀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글로벌 빅테크나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에 투자하고 M&A를 하면서 시장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강력하게 예고되는 바 KB증권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제언하고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이제 시장을 12월을 본격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다음 주가 이제 12월입니다. 일단 조정은 끝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물가, 고용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시장 변동성, 뭐 하루 내리고 뭐 이런 흐름들은 있겠지만 통화 완화 기대는 재부각될 것이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 유동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고요. 연내 차기 연준장에 대한 발표 불확실성도 이미 좀 어느 정도 제기가 됐고 QT 종료, 이거는 이제 이후 대담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양적 긴축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도 불안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험 선호, 그런 부분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거 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인데 외국인 더 팔까에 대해서 환율하고 좀 연결을 지었더라고요. 일단 11월 사실 돌아가 보면 9월과 10월은 외국인이 반도체를 좀 대거로 사들였는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좀 확대됐거든요. 게다가 10월은 미국계 자금의 이탈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1월에 미국계 자금 이탈은 추세적으로 제한이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원화, 환율과 좀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이 1,200원이었을 때는 크게 먹고 나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원화 약세가 좀 장기간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아봤자 외국인들에게 결코 큰 이익이 없다라는 데에서 앞으로 환율은 지속적으로 높으니까 원화 강세 1,200원대와 다르다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자금 이탈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KB증권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시 분석을 하다가 이 대목을 언급해서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면 구글 AI 대확장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이유가 구글 자체 칩 TPU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HBM이 90% 삼성 SK 하이닉스가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7세대 TPU는 HBM3, 내년 8세대 모델은 HBM4. 그래서 내년 물량이 급증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젠슨항은 한편으로 울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남몰래 웃는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학습을 넘어서 AI 시대 추론으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 물량이 급증하면서 내년 서버 메모리 공급도 부족이 되면서 메모리 가격을 이끌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했고요. 마지막으로 UBS 같은 경우에 내년 코스피 4,350포인트를 예상을 했습니다. 상반기는 메모리가 시장을 견인하는데 하반기는 개혁 수혜, 코스피 5천 가기 위한 그 수혜 얘기하는 겁니다. 모멘텀주로 자금 순환, 로테이션 될 거라고 봤고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보아야 하는 거 해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K 증시에 대해서 배당 확대 관련주, 자사주 비중 높은 관련주, 배당세를 감면해주는 관련주가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1회 정도라고 분석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SK 오르잖아요. 이거는 지금 목표 주가 45만 원으로 DS 투자증권이 올렸는데 SK 하이닉스 괜찮고 SK 실트론이 받쳐준다. 그리고 금산분리 완화가 됐을 때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DS 투자증권에서 SK 목표 주가 45만 원으로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